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체중이 증가했다는 신동은 씨. 꾸준한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스트레스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정말 다이어트 하고 뭐 가서 마사지도 받아보고 뭐 해도 왜 살이 잘 안 빠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포기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이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 나름 건강하게 먹기 위해 콩나물과 어묵까지 곁들여 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먹으면 짠맛이 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 그릇을 먹어도 제대로 맛있게 먹고 싶다는 그녀. 오늘은 어묵을 넣었지만 평소엔 더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해 먹습니다. 뭐 떡도 넣어서 끓여 먹고 만두도 넣어서 끓여 먹고 이게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조금씩 틀리게. 넣는 재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라면의 강력한 매력이 오늘도 그녀를 다이어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짭조름한 맛이 최고의 별미.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멈추지 않는 식욕입니다. 배가 꺼지기도 전에 또다시 간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찐빵, 떡, 백설기, 모시개떡, 빵 이런 거 있고요. 이제 이쪽에는 1년 내내 안 떨어지는 만두. 진부에 유명한 한과랄에서 사갖고 와서 하루에 몇 개씩 먹고요. 이건 어제 들어오면서 빵 하나 사왔고요. 요거는 오늘 일 끝나고 들어오면서 마트에 들려서 떡 사왔고요. 이건 그저께 우리 딸하고 마트에 갔다가 신상이라 그래서 과자 새로 사왔어요. 누룽지 스낵 사갖고 와서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니까 당뇨 전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체중이 이제 빼면은 정상으로 다 오잖아요. 그럼 이제 괜찮으니까 운동도 느슨해지고 그렇게를 계속 지금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지만 참아야 하는 슬픈 현실. 이렇게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그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매일 10kg씩 뛰면 한 500칼로리 정도 빠지는데 500칼로리가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거든요. 네. 우리가 컵라면 하나가 한 500칼로리 돼요. 운동으로는 체중을 줄일 수는 없어요. 우리 애 아빠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맨날 마누라 먹으라고 고구마 사오고 감자 사오고 먹으라고. 좋으시겠어요. 사랑하시나 보네. 아 그럼 마누라 살찌는 것도 싫어하면서 예. 그렇게 먹으라면 어떡해요? 남편의 사랑 덕분에 더 살이 찐다는 신동은 씨. 신동은 씨는 체질량 지수가 중등도 비만입니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18kg이나 과체중인데요. 무엇보다 체지방률이 40%로 정상 범위인 25%를 훌쩍 넘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요. 25 이상이면 경도 비만이고 30이 넘으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하게 키 몸무게로 봐서 내가 비만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을 넘어서 허리둘레, 근육량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우리가 나이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체중이더라도 체성분에 따라 비만도를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데요. 바로 체지방량이 중요합니다. 파란 게 그 뼈가 되겠고 붉은 게 이제 근육이 되겠고 노란색이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비해서 지방이 좀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 면적도 보시면 89.2. 아직은 내장 지방 비만은 아닌데 우리가 100 이상을 내장 지방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면적도 더 넓은 걸 볼 수 있어요. 몸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부에 집중된 내장 비만의 면적.
갱년기에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내장 비만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내장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고 내장 지방 생성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도 높여 살이 쉽게 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경 후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해 이전과 달리 내장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가 볼록해지는 내장 지방형 비만 몸매로 바뀌게 되죠.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데다 빼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내장 지방형 비만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허리둘레를 재면 알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를 재서 보통 비만의 기준, 복부 비만의 기준은 남자의 경우는 90cm 이상, 여자의 경우는 85cm에서 한 32인치 이상 되면 아, 내가 내장 지방 비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하 지방은 우리 몸에서 그렇게 나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내장 지방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해요. 나쁜 호르몬들을.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만성 지방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분비해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들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 형태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사용 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이는데요. 이렇게 몸속에 축적된 지방을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체지방은 주로 피부 아래, 피하 지방 형태로 얼굴, 팔, 다리, 엉덩이 등 전신에 쌓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열량 섭취로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장기 사이사이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결국 복부 비만뿐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해 다양한 대사 질환을 일으킵니다. 내장 지방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병의 위험성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는 물론 혈관 질환도 유발합니다. 적정 체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내장 지방. 10년째 당뇨와 전쟁 중인 조효찬 씨도 자꾸만 쪄가는 뱃살 때문에 고민입니다. 팔다리가 가늘어 평소 비만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데요. 그는 잘못된 식습관이 복부 비만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폭식하는 거, 그다음에 빨리 먹는 거, 이게 주된 것 같고요. 인스턴트 식품 좀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쉽게 빠지지 않는 뱃살. 그의 체지방량은 어느 정도일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조효찬님은 보면 체지방률이 전체 몸무게의 한 27%. 우리 조효찬님은 전체 지방량은 나쁘지 않은데 네. 왜 이렇게 대사적으로 혈당의 조절이 문제가 안 되냐? 그 전체 지방 중에 내장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이 많은 거죠. 내장 지방만 계산하면 128.9니까 130 정도 되시네요. 100이 넘으면 저희가 이제 내장 지방이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130 정도 되니까 내장 지방량이 체질량 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십니다. 조효찬 씨는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량이 표준을 조금 넘는 정도. 하지만 내장 지방량은 고도 비만 수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근육이나 몸의 구성 성분에 중요한 단백질, 그리고 서서히 혈당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많은 야채,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저는 항상 그 고기 자체의 그런 맛보다는 그 쌈장의 맛 때문에 사실 먹거든요. 고기를 아예 그 맛을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게 제 입맛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그 눈에 보일 때
보이는 부분이 참 거부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생선도요? 네. 특히 고등어 같은 경우는 더 그래서 네, 냄새도 그렇고 그렇구나. 네,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렇고 그런 음식을 꼭 먹기 싫은데 먹으면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생선고기는 이제 그런 단백질 음식에 거부감이 심한 그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요. 활동량이 적음에도 평소 2,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콩, 그러다 보니 혈당도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돌아서면 배가 고픈 허기짐 때문에 먹는 양이 더 늘고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 한 빵 2개 정도를 후딱 먹고 집에 가서 밥을 또 한 공기 반에서 한 2공기 정도 먹고 이렇게 먹어서 배가 좀 배가 부르다 이렇게 느껴야 이제 좀 사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우리가 섭취하는 주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료로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 속으로 흡수된 후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이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돼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이때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흰 쌀밥이나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빨리 전환되어 혈당을 올리는데요.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은 빠른 시간 내 공복감을 느끼며 또다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되고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우리 몸은 또 허기감을 느끼고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먹고 한 2시간 지났는데 또 뭔가를 먹고 싶어지고 이제 이런 식사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단순당의 형태로 공급되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파민은 우리한테 이제 행복감,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순당을 섭취했을 경우입니다. 고소한 빵 냄새 정말 먹고 싶은데요. 모두가 이 탄수화물을 비만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1970년도와 비교해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살이 찌는 걸까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도 살이 찌는 이유. 그건 바로 제대로 먹지 못해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단순당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내장 지방형 비만으로 내 몸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탄수화물은 결합한 당의 개수에 따라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뉩니다. 단순당은 먹는 즉시 단맛이 느껴지는 아이스크림, 빵, 탄산음료 등 정제 탄수화물 식품들인데요. 이것이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배고픔을 더 빨리 느끼며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체내에 지방이 쌓여 체중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통곡물, 채소 등 자연에서 만들어진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게 되는데요.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대사 기능을 도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뒤에 보시면 조효찬 씨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식탐을 줄이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또 직접 내가 내 생활에서 어떤 걸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가면서 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패치 형태의 혈당 측정기로 24시간 혈당 변화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조효찬 씨는 탄수화물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인 그는 내근이 잦다 보니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점심 전 혈당 수치는 어떨까요? 비교적 양호한데요.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그래서 조금 뭐 3, 40분 뒤에 되면 이게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는 오늘도 점심 메뉴 고르기가 고역입니다.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지만 역시나 선택은 탄수화물. 매콤한 비빔국수를 골랐습니다. 국수를 받아들고 나오는 그의 표정이 벌써부터 기대에 찬 느낌인데요.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수가 한 끼 때우기엔 그만이죠. 혈당 수치 걱정은 잠시 접어둔 채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비워냅니다. 곧바로 다시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해 봅니다. 네. 그런데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식곤증이 찾아온 건데요.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그냥 쉬고만 싶고 막 그래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자고 싶고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주름이 깨자 또다시 출출해진 그는 간식으로 또 허기를 달랩니다. 달달한 맛들이 그를 유혹하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빵과 과자들을 후다닥 해치웁니다. 그야말로 탄수화물 잔치. 음료와 과자를 폭풍 흡입해버린 그의 혈당은 괜찮은 걸까요? 혈당 측정기가 이렇게 딱 보면 먹고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벌써. 269까지. 고혈당 경고가 떴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또 후회하는 거예요. 아 괜히 먹었다, 먹지 말 걸, 유혹을 이길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는 식습관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그는 당뇨와 비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장 지방 비율이 높은 조효찬 씨에겐 칼로리를 줄이는 일이 시급한데요. 영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계란 드실 땐 계란만 드시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의 키나 체중이나 체중 조절을 좀 하려는 목적으로 본다면 네. 칼로리는 한 1600칼로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져요. 1600칼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저희가 3분의 2공기에서 1공기 정도가 적당한 밥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만하신 분들이 그냥 단순 칼로리에 대한 제한만 하면 이제 단백질도 같이 제한이 되면서 근육이 빠지고 이제 마른 비만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조효찬 씨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평소 활동량이 적은 그는 2,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면서 남는 에너지들이 모두 뱃살을 찌우는 데 쓰였는데요. 이제부턴 칼로리를 줄여 열량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구성이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한 60대 20대 20.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총 칼로리가 많으면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수영을 하셨다. 1시간 내내 수영을 쉬지 않고 하셨다. 그래도 몸무게 한 60kg인 분은 300~400칼로리 빠져요. 그러면 김밥 한 줄이 한 500칼로리 이상은 되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오셔가지고 나 운동 너무 열심히 했어. 수영했어. 오늘 1시간 동안. 그 김밥 한 줄, 떡볶이, 오뎅까지 드시죠?
그럼 내가 했던 운동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시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먹어도 돼. 그래서 나는 살이 빠질 거야. 이러면서 드시게 된다면 이렇게 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소모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열량 소비를 해야 하는데요.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면 1시간을, 라면 한 개를 먹었다면 2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또 치킨 2조각을 먹었다면 2시간 10분을, 짜장면 1인분을 먹었다면 3시간 20분을 걸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운동으로 모든 칼로리를 소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적정 체중을 만들기 위해선 적정한 칼로리 섭취가 필수입니다. (80대에도) 현업 의사로 진료를 보고 있다는 윤방부 교수.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가정의학과를 도입한 1세대 교수입니다. 그동안 그는 방송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활 습관 만들기에 대해 설파해 왔는데요. 믿지 못한 사람한테 가면 뭐 곤란하잖아요. 맵고 많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가능한 맵고 짠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역시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고령의 나이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평생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좋은 식습관입니다. 삼시세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합니다. 뭐 내가 매일 아침 먹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는 건 없고 원칙은 가볍게 먹는다. 그리고 좀 가능하면 골고루 먹어보자 그런 취지죠. 뭐 채소 우리가 각종 채소는 조리를 최소화하고 소스 없이 원재료의 맛과 영양을 지키며 먹습니다. 있는 대로 또 가능하면 그 와이프 해주는 대로 여러 가지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먹으면 되죠. 실나네요. 식단의 60%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옥수수죠, 콘. 이게 파이버가 많아요. 섬유질이 혈당을 높이지 않고 포만감을 줍니다. 보통 100칼로리예요, 이게 계란이에요. 이거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개만 먹습니다. 근데 뭐 2개 먹어도 괜찮아요. 그는 매 끼니마다 꼭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빵을 먹느냐, 그 누룽지를 택했어요. 빵보다 좀 물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니까 누룽지. 어떤 때는 저 식욕 그럴 때는 사과 하나를 먹을 때도 있어요. 사과 하나가 우리 지금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밥 한 그릇과 똑같아요, 칼로리가. 그래서 적정 관리하려면 사과 먹는 걸, 과일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과일 먹으려면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이중으로 들어오니까. 칼로리는 높지 않게,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단이 그의 적정 체중의 비법입니다. 내가 햄버거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비빔밥 있죠. 비빔밥 어떻게 돼 있어요? 밥, 고기, 채소, 고추장 뭐 비벼서 먹죠. 햄버거, 빵, 패리, 고기죠. 그다음에 뭐 케첩, 그렇죠? 양파, 그거 먹잖아요. 그게 서양 비빔밥이지 뭐.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주식으로 먹질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조사를 해봤더니 오후 3시쯤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먹으면 식사하지 마세요. 과잉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평소 좋은 식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입에 달고 짠 음식보다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익숙하게 만들 때 뱃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씬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각종 다이어트 비법과 약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다이어트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저탄고지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지방을 늘려 체중을 감소한다는 저탄고지. 과연 이런 다이어트 비법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탄고지가 체중을 감량하고 뭐 이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전혀 탄수화물을 안 드신다. 이러면 비타민 B군도 부족할 수 있고 뇌 같은 데에도 영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뭐 기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만약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해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어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 탄수화물은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돼 운동 중 필요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글리코겐 저장량이 부족하면 근육으로 가야 할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근 손실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0g 이상은 먹어야지 필수적으로 뇌나 적혈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아무리 저탄이라도 한 40% 정도는 이제 탄수화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편식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건강한 40, 50대의 중년 여성이라면 탄수화물을 50%로 한 1,700칼로리 정도를 먹는 것이 좋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40%로 줄인 1,200칼로리 식단을 짜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밥은 3분의 1 공기로 줄이고 단백질 2접시 분량, 채소는 2접시 이상 섭취해 포만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또 두부면 파스타를 만들어 단백질을 맛있게 섭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권고되는 이 단백질의 섭취량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킬로그램당, 본인 킬로그램당 적어도 0.8, 노인층에서는 최근에는 킬로그램당 1.2까지 이제 섭취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저희가 환원해서 좀 보면 굉장히 신경 써서 매 삼시세끼 식사에 단백질 반찬이 한 그릇 이상은 들어가야지만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면으로 한 그릇 음식을 먹고 한 끼를 때우고 이런 게 반복되면 의외로 이제 단백질의 하루 요구량이 섭취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육 조직은 신진대사가 활발해 지방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는데요.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됩니다. 근육은 22%의 단백질과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혈액으로 흡수되고 아미노산은 근육으로 가 다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데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면 근육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고단백 식단은 포만감 호르몬의 증가와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을 감소시켜 식이 조절을 돕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사라지면서 지방으로 체중이 채워지게 됩니다. 김기태 씨는 운동으로 지방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날씬한 몸매가 완성된 건 그가 근육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63세죠. 아침에 지금처럼 워킹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한번 이렇게 중간에 인터벌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을 좀 호흡이 가쁠 때까지 좀 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더 좋으면은 한 번 더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다음 코스를 또 인터벌 트레이닝, 또 산을 오르는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고.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근력과 폐활량이 좋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 습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맛있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살찔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김기태 씨. 과연 체성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골격 근량부터 체지방까지 모든 것이 표준입니다. 적정한 몸무게에 체성분 모두 이상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기태 씨는 20대의 체지방률을 갖고 있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하셨는데 너무 다 좋으세요. 연령에 비해서도 그렇고 뭐 젊은 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다 좋으세요. 이 까만 게 이제 지방인데 거의 지방을 볼 수가 없어요. 예, 피하 지방도 거의 없고 내장 지방도 거의 없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평생 하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하시면 사실 양치질 안 한 것처럼 좀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나갈 때는 내가 적정 체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중년부터라도 나쁜 내장 지방 대신 근육으로 채워진 적정 체중을 만들려 노력해야 하는데요. 날씬한 몸매를 만드는 방법 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이란 무엇일까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이제 근육에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육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겠죠. 내가 키가 지금 150인데 키를 키울 수가 없죠. 50세가 돼서. 그럼 구두를 신으면,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키가 커지는 효과가 있듯이 근육을 키움으로써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살이 덜 찌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 체중 감량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전체 근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잉여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해서 이 에너지 칼로리들이 많이 소모될 수 있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장 지방이 침착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 이제 하나의 약보다는 그런 생활 습관을 이제 잘 세팅하는 것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체중. 몸무게는 숫자일 뿐 적정 체중이 아닌데요. 지방 대신 탄탄한 근육으로 채운 건강한 몸무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적정 체중입니다. 80대의 윤방부 교수는 스스로를 운동 중독자라 부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평생 운동을 하며 스스로 터득한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근육을 이완해주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치하고 스트레치 10분, 15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유산소 운동으로 전에 젊을 때는 10km를 50분에 뛰었어요. 지금은 1시간에 7km를 걷습니다. 네, 7km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육 운동도 병행합니다. 아령의 무게가 무려 8kg. 양손에 가볍게 들더니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무게를 올리기보단 횟수를 늘려 운동량을 증가시킨다는데요. 80대에도 탄탄한 근육을 갖게 된 윤 교수의 비결이랍니다. 처음엔 나도 이렇게 안 했죠. 가볍게 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무게를 가해야 근육도 살아나고 또 만족감도 생기고 운동 효과도 있으니까 점점 높여서 현재 8kg로 한 5년 정도 8kg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 습관. 노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는 근육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가능은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는 자기 형편껏 그리고 또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가장 여유가 있을 때, 뭐 아침, 저녁 따지면서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뭐든지 제쳐놓고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을 꼭 하루 중에 하려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린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의 비법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지만 건강한 체중으로 100세까지 사는 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똑똑하고 현명한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날씬하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한 100세를 위해선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 근육량을 키우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건강한 체중 관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